네. 소리 들어가지? 자, 1번 봅니다. 올해 국가직 문제. 그러면 오늘 만약에 국가직 문제를 푼다면 이 문제는 안 풀고 갈 거야. 여기서 풀었던 문제는 빼고 갑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래서 바로 우리가 배웠던 문학의 4대 미의식에 관한 문제죠. 바로 순고미, 우아미, 골개미, 다음에 비장미, 요거. 그래서 항상 요 문제가 나오면 요 표를 기억하라고 그랬잖아. 순고미. 다음에 요거와 같은 게 우아미. 성격이 같아. 다음에 성격이 요거랑 다른 게 비장미. 다음에 밑에가 골개미. 그래서 쪼개. 얘네 둘은 성격이 같아. 그래서 뭐요? 융합. 얘네 둘은 성격이 서로 반대야. 이쪽은 슬프고 이쪽은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상반되는 개념. 다음에 위쪽에 있는 애들, 위쪽에 순고미, 비장미. 얘네들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앞으로 이루어질 것, 이상. 이상은 꿈이죠, 꿈. 이상은 아직 현실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죠. 다음에 얘네들 우암이나 골개미는 현실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현실, 현상.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것만. 그때 지금 이 문제는 이 4개 중에서 요걸 묻는 문제예요. 자, 거기 보기 봅니다. 한국 문학의 미적 범주에서 눈에 띄는 전통으로 풍자와 해학 이 두 가지와 관계 있는 그 아름다움은 바로 골개미예요, 골개미. 그러니까 이 골개미는 해학 속에 풍자가 심어져 있을 때 골개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흔히 우리 현대적인 코미디로 본다면 블랙 코미디라고 볼 때는 되게 웃기고 재밌는데 딱 돌아서는 순간에 뭔가 있어. 뭔가 강력한 무슨 비판의식 같은 게 있어. 맞아. 뭐 이런 느낌이 있어. 그죠? 그런 게 바로 골개. 그래서 풍자와 해학은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기보다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건강한 삶의 의지에서 나온 골개를 통해 드러난다. 그래서 기억은 골개가 들어가죠. 골개는 있어야 할 것으로 행세해온 관념을 부정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행세해온 관념을 부정하니까 이쪽에 속하는 거지. 있는 것, 현재 있는 것, 이건 있어야 할 것, 이건 있는 것. 부정하고 현실적인 삶이에요. 현실적인 삶인 있는 것을 그대로 긍정한다. 이때 있어야 할 것은 뭐요? 순고미와 비장미죠. 요것을 깨트리는 것은 뭐요? 우아미와 골개미. 근데 우아미는 깨질 않아, 얘도 아름다운 거고 얘도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까 서로 비슷해, 성격이. 근데 얘를 깨트려, 반대로 가. 상반이라고 써있죠, 그죠? 그대로 긍정한 이때 있어야 할 것을 깨트리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뭐다? 풍자이고 있는 것이 지닌 긍정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해학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풍자와 해학이 섞여 있는 것이 바로 골개다. 이렇게 돼요. 다음에 2번. 다음 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가직 문제였습니다. 보니까 신동엽이 나와, 신동엽. 그런데 제목을 보니까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 뭐야 이거? 아니, 맨날 신동엽 그러면 뭐 보문 또는 껍데기는 가라 뭐 이런 정도만 알고 있었지. 이거 나도 이야기는 쟁기꾼의 대지라는 이 시를 처음 봤어요, 이거. 나도. 근데 예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신동엽 시 비해서 읽은 기억은 살짝 나더라고. 그리고 그 후로 안 봤어. 왜? 이 시가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어요. 수능에도. 어디서 따갖고 왔는지 하여튼 잘 따갖고 왔어. 근데 시인이 누구야? 신동엽. 신동엽이 누구야? 민중저항시인. 민중저항시인인데 이 신동엽은 조금 특이한 민중저항시인. 이 신동엽은 무슨 주제의식으로 시를 썼어? 반외세 자주 평화통일. 반외세 자주 평화통일. 우리 어른들이 좀 배워야 돼요. 지금 들어오는 우리 이쁜, 내가 제일 이뻐하는 학생. 자, 고등학생도 수능도 끝났는데 이 시간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수업 들어오잖아. 그죠? 우리 어른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야 돼. 자, 그것만 보시고 그것만 기억하시면 현대시는
작가를 잘 알고 있으면 돼. 더더군다나 신동엽은 나올 만한 작가죠. 김수영과 함께 우리나라 민중저항시를 대표하는 양대 산맥 같은 존재야. 그때 1번 봐. 직설적인 어조로 메시지를, 이게 민중저항시의 특징이에요. 왜? 민중저항시는 누구 읽으라고, 누구 들으라고? 민중들을 읽으라고 쓴 시야. 그런데 60, 70년대 민중계층들 중에 80%가 한글을 해독을 못해요. 1950년대 6.25 때 저희 아버님이 6.25 참전을 하셨던 분인데, 간부로, 중대장, 소대장으로 참전하셨는데, 그 본인 중대원들 가운데 10명에 8명이 한글을 못 깨우치고 온 거야. 그때 그랬다고. 그리고 뭐 60년대, 70년대까지는 좀 더 문맹률 좀 낮아지긴 했지만, 80년대까지 제가 대학 생활할 때, 그 봉사활동으로, 제가 야학 교사를 했는데, 그 야학이라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나 중학교까지밖에 졸업을 못하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좀 가고 싶어서 검정고시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와서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1980년대 중반까지도 꽤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야학에 나가봤더니 한 반에 중등부에 나갔더니 중등부가 45명이 앉아 있는 거야. 그때 대전 시내 야학교가 그런 야학당이 약 6개 소가 있었는데, 그럼 우리 학교에 45명이 있다면 아무리 못해도 다른 학교에 30명 정도가 있다고 해도 꽤 많은 인원이 대전 시내에서도 야학을 했다는 얘기죠. 공부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980년대 중반까지도 실은 한글을 깨치지 못한 분들이 꽤 많았고, 지금도 70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는 한글을 모르는, 특히 이제 그 할머니들, 예전에 여자들 교육을 많이 안 시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시골 분교학교, 초등학교에 할머니들이 입학을 하잖아. 손자들이랑 같이 다녀 학교를. 자, 그래서 이 민중저항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직설적이야. 화법 자체가. 그래야 민중들이 알아듣거든. 더더군다나 글자를 모르는 민중계층들에게 보여주는 시가 아니라 읽어주는 시로도 이게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때 우리가 책을 가지고 글을 읽는다면 읽은 거 또 읽고 읽은 거 또 읽고 하다 보면 이해가 돼,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야? 한 번 읽어줘. 그걸 들어서 이해를 해야 돼. 근데 거기다가 고도의 비유와 상징적인 표현을 하면 듣는 사람이, 우리 배운 사람들도 이해가 안 가는데 못 배운 분들이 이해가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민중저항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직설적인 화법을 많이 구사한다는 겁니다. 김수영 씨도 그렇고. 다음에 2번, 고전적인 질서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추구하고 있다. 고전적인 질서는 지금까지 해오던 전통이나 인습이에요. 근데 민중저항시는 우리나라 시 중에 가장 진보적인 시야, 어떻게 보면. 그럼 진보가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구태의연한 전통이나 구습이나 인습을 깨트리는 게 진보가 하는 일이야. 민중저항 시인이 뭐다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실은 이 작품 전혀 안 읽고도 문제가 풀리는 문제야. 이게 지금 작가만 잘 알고 있어도. 아직까지 우리 공시가 현대시는 이렇게 작가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작가 공부를, 내가 종합반 때 여기 책에도 있죠. 30몇 명 정리해 준 거. 그거 또 내가 불러줬죠. 중요한 작가들. 그건 꼭 외우세요. 현대시는 그 싸움이야. 내가 보기에는. 다음에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대조적으로,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대조가 돼 있대요. 뭐 모르면 찾으면 되지, 시에서. 다음에 농기구의 상징을 통해서 체제 개혁. 이렇게 가야 이게 저항시요. 현재 체제가 마음에 안 들으니까 그게 저항을 하는 거고, 저항을 한다는 게 현재 체제를 개혁하자고 지금 저항을 하는 거 아니야. 자, 작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년, 가리워진 안개를 걷게 하라. 국경이며 탑이며 어용하게 울타리며 죽 가래 밀어 바다로 몰아 넣어라. 가리워진 안개를 걷게 하라. 처음부터 명령형으로 가요. 굉장히 세게 가죠. 어조는 상당히 강한 남성적 어조를 취합니다.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 굉장히 강하고 의지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안개를 걷게 해라. 그럼 걷게, 사라지게 하라는 얘기지. 그럼 안개는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죠. 항상 긍정, 부정으로 나오면 시어의 함축적 의미는 긍정, 부정으로 나오면 일단 풀린다고 그랬죠. 문제가. 다음에 국경이며 탑이며 어용학의 울타리를 바다로 몰아 넣으래. 얘네들 다 바다에 그냥 집어넣으래. 그럼 얘네들 다 부정적인 거지. 그러니까 시적 화자가 허용하지 않는 것들이죠. 국경, 다음에 탑,
다음에 어용학. 어용이란 말을 우리 세대는 굉장히 많이 썼던 세대인데 이 어용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기 임금어자가 있죠. 임금이 사용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부에 아첨하는 정권, 권력에 아첨하는 그런 학문을 어용학이라고 그래요. 어용학. 그래서 어용신문도 있었고 옛날에는 그 대표적인 어용신문이 경향신문. 지금은 경향신문이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당시에 우리 군대 생활할 적에 군대에 무료로 이렇게 신문이 두 종류가 들어왔는데 하나가 서울신문, 하나가 경향신문 두 개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용신문들, 권력에 아첨하는 신문들로 굉장히 유명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중앙일보가 그래도 좀 진보적인 신문이었는데 90년대 지나가면서부터 이상하게 성격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다음에 이연보입니다. 시작. 하여 하늘을 흐르는 날새처럼 한 세상 한 바람 한 햇빛 속에 만 가지와 만 노래를 한 가지로 흐르게 하라. 1년이 부정적인 쪽이 되면 2년은 긍정적인 쪽으로 가고 있죠. 예, 날새, 햇빛 다음에 얘네들을 한 가지로 통일시키자. 하나가 되자. 우리 모두 하나가 되자. 뭘 몰아내는데 1년에 안개나 국경이나 탑이나 어용학 이런 것들을 물러나게 하는데 3년 보다 큰 집단은 보다 큰 체계를 건축하고 보다 큰 체계는 보다 큰 악을 양조한다. 이것도 부정적이야. 그러니까 홀수연이 가만히 보니까 부정적으로 가고 있고 짝수연이 긍정적으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두고 보면 알아. 보다 큰 집단은 보다 큰 체계, 체계가 세워지면요. 거기에 속해 있는 국민들이 자유로움이 사라져. 체계로 자꾸 묶으려고 하니까 이 체계가 다른 말로 여기선 속박이에요. 속박. 다음에 보다 큰 체계는 그래서 생겨난 보다 큰 체계는 뭘 양조해? 양조 수를 빚는다. 양조정할 때 양조요. 뭘 빚어낸다? 큰 악을 빚어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꾸 우리 국민들을 속박하는 그런 법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면 안 돼.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만들어진 헌법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 헌법이래요. 근데 법을 지키는 놈들이 별로 없어요. 여기서부터 그죠? 법이 잘 만들어지면 법을 잘 만들면 뭐해? 그 법을 지켜야지. 다음에 사형 갑니다. 조직은 형식을 강요하고 형식은 위조품을 모집한다. 부정적으로 가네요. 형식을 강요해. 조직은. 다음에 그래서 생긴 형식은 위조품을 짝퉁을 만들어내 자꾸. 그러니까 짝퉁 권력이 자꾸 생기는 거야. 이승만 때 부통령이 어떤 이기붕의 아들 그 이름이 뭐였더라 걔가 그 이기붕의 아들이 결국에는 그 이기붕과 이기붕 가족 어머니 자기 여동생까지 다 죽이고 자기도 목숨을 끊었죠. 결국에는 그 이기붕의 아들이 꽤 이름이 이기범이었나? 하여튼간에 이기붕의 아들이 실은 이승만의 수양 아들이 됐어요. 이승만 씨가 이제 그 아들이 없으니까 수양 아들로 삼은 거야. 이기붕의 아들이 하여튼 권력이 대단했어. 왕자지 왕자. 한 번은 대구에 그 이기붕의 아들이 떴어요. 대구 전체가 들썩거렸는데 알고 봤더니 짝퉁이야. 그 사칭한 거지 이기붕의 아들을 이렇게 권력이 생기면 그 권력에 아첨하는 호가호위하는 그런 무리들이 나타난다. 다음에 4번, 5연 하여 전통은 궁궐의 상전이 되고 조작된 권위는 주의를 침식한다 할 적에 전통이 궁궐 안에 상전이 돼. 국민이 떠받드는 상전이 돼. 근데 누가 떠받들어줘야 돼? 민주국가는. 국민이 떠받들어줘야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1조 2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돼 있잖아요. 이때 전통은 부정적, 긍정적, 부정적이 되겠죠. 다음에 그 전통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뭐야? 조작된 권위. 권위주의. 권위는 이 사회에 권위는 있어야 되지만 권위주의는 사라져야 될 겁니다. 내가 말하는 권위는 자신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 있어.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 이건 권위주의야.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게 그게 야, 저 사람은 이 계통에서 최고야. 진짜 멋있어. 저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훌륭한 연주를 하고 우리 한국의 최고의 피아니스트 백남준 선생도 맞죠? 저기 윤정이 남편이 누구였었지? 백군 왜 왔다 갔다 하냐? 남준은 누구지?
아, 그게요? 백건호 선생도, 이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어. 그 작은 마을에 가서, 우리 한국의 작은 소도시에 가가지고 무료 연주를 해주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이 연주자들은요, 이름이 있는 그런 네임밸류가 있는 세계적인 연주자들은 피아노만 마음에 안 들어도 연주를 안 해.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가리지 않고 그저 작은 촌에 가가지고 거기 사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연주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있을 때,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이게 권위야, 이게 권위. 내가 뭐 그런 데 가서 연주를 해. 내가 돈이 얼만데 못한다 그래. 이게 권위주의야, 이게. 그래서 권위주의는 버려야 될 거죠. 조작된 권위는 권위가 아니라 진정한 권위가 아니라 이건 권위주의지. 그래서 이때 조작된 권위도 부정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6년, 국경이며 탑이며 1만 년 울타리며 주 가래 밀어 바다로 몰아 넣어라. 예, 가래, 바로 농기구죠. 농기구를 가지고 바다로 다 던져버려, 밀어버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4번 나오고 다음에 3번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예, 여기 또 국경, 탑, 오용학 이런 거 하고 다음에 2번에 날새, 햇빛 이런 거는 2년에 나온 것들이 자연적인 것 주로. 1년에 나온 것들이 대부분 인위적인 것. 그러니까 껍데기는 가라라는 작품하고 거의 흡사한 작품이에요. 따지면 성격상. 껍데기는 가라에서 껍데기가 인위적인 거. 다음에 알맹이가 자연스러운 거, 우러나온 거 이런 걸 의미하겠죠. 아무튼 간에 작가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아무리 문제를 어렵게 줘도 작가만 잘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현대시는. 3번 우리 책 61쪽에 있지요. 가의 관점에서 나를 감상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네. 그럼 가를 봐봐. 반용론은 이거 문예 비평의 관점이네. 굳이 안 읽어도 돼. 반용론까지 나왔어. 그럼 선택지부터 봐. 1번 전통적 민요의 율격을 바탕으로. 그러면 전통적 민요의 율격, 작품의 형식에 관한 얘기죠. 작품 안에 있는 거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이건 작품 내적 관점이지. 정형적 형식을 통해 정제된 시상이 효과적으로 드러났군까지는 안 읽어도 돼. 앞에만 읽어봐도 돼. 다음에 2번 삶의 고통스러운 단면을 외면한 채 유유자적한 삶만을 그리는 것은 아닌지 비판할 여지가. 이 시대가 지금 이 시가 쓰여진 시대가 일제시대 때예요. 일제시대 때 이런 시들이 실은 상당히 많이 발표가 돼요. 박목월은 일제시대 때 대체적으로 신선사상을 추구하는 도학적인 이상향을 추구하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발표를 했고, 다음에 그 나그네라고 하는 그 소재들이 김소월도 나그네는 소재를 많이 썼고, 박목월도 많이 썼고, 김상용의 나무로 창을 내겠어 그것도 마찬가지고 다 일제시대 때. 왜? 너무 살기가 힘들으니까, 너무 팍팍하니까. 잠시 시를 통해서라도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세계, 바로 자유로운 그런 세계를 꿈꾸기 위해서 그런 시를 씁니다. 지금도 우리 중년 남성들이 참 힘들어. 투잡, 쓰리잡 떼야 되고, 저도 몇 잡 하고 있어요, 지금. 물론, 밤에 대리운전 안 하지만, 하여튼,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 그래서 우리 중년 남성들한테 인기 있는 프로가 나는 자연인이다. 도시여부, 이런 프로. 왜? 나도 저렇게 살고 싶거든. 그냥 그러니까 세속적인 부담 다 내려놓고 그냥 저렇게 살고 싶거든.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도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번이 바로 반용론적 관점이죠. 왜? 이 시대에 이런 시를 어떻게 써? 시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3번, 낭만적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시적 분위기. 시적 분위기는 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작품 안에서. 내적 관점. 또 한 가지, 시조에서 보이는 선경후정의 구성법, 선경후정의 구성법도 시 안에서 나타나는 구성도 형식이니까. 그러니까 시의 내용과 형식 또는 시적 화자, 시 안에서 나오는 요소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무조건 다 내적 관점이야. 4번, 해질 무렵 강가를 거닐며, 요게 조금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해질 무렵 강가를 거닐며. 이게 내적 관점인가? 조망한 풍경의 이미지 나와네, 이미지. 이미지는 어디서 표현돼? 시 안에서 표현되는. 특히 박목월 시인은 서정시인이면서 서정시를 이미지로 쓰는 그런 시인으로 유명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머지 1번, 3번, 4번은 다 내적 관점이고 2번만 반용론적 관점이 되겠죠. 굳이 뭐 안 읽어봐도 돼, 이거. 작품도 안 읽어봐도 반용론 세 글자면 딱 문제 풀어, 이거. 다음에
4번 갑니다. 보기에서 주된 표현 기법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는 표현은 표현 기법. 표현이란 말이 보였죠. 표현 방법 하면 생각나야 되는 게 역설, 반어법, 공감각적 이미지, 다음에 비유의 방법 이렇게 생각나야 된다고 빨리빨리 시험장에서 툭툭툭툭 올라와야 돼. 툭툭툭툭. 그래서 여러분들 그 노트를 할 때 이제는 수첩에다가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고 이제 내가 문제를 풀고 이제 아웃풋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노트는 자세하게 써놨지요. 그 인풋용 노트야. 그 필요해 꼭. 그 노트가 다 끝나고 이제 인풋가 다 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려고 딱 문제를 대했더니 이놈에게 문제를 푸는데 자꾸 안 올라와 머릿속에서. 뭐가 안 되는 거야? 아웃풋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아웃풋 하는 공부를 해야 돼. 그때 노트 필기를 다시 해. 수첩에다가. 들고 다닐 수 있는 수첩에다가 뭐 표현 방법 이것만 적어놔. 그럼 표현 방법 딱 보는 순간에 머릿속에서 뭐가 튀어나와야 돼? 이 세 가지가 튀어나와야 돼. 안 튀어나와. 그러면 빨리 자세하게 적은 노트 거기 적혀 있잖아. 그죠? 그걸 봐. 그또 다음날 또 봐. 표현 방법 또 보니까 거기서 어제 본 거 아니야. 그러니까 튀어나와 이제. 역설 반어법 다음에 공감각적 알라? 그 다음 건 뭐지? 또 까먹었어. 맨날 까먹잖아. 그죠? 외우고 돌아서면 30 넘어가 봐. 외우고 돌아서면 까먹어. 내가 그거 알아. 우리 나이는 아예 들어오질 않아. 그래도 들어오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여러분들이. 그러면 또 노트를 봐. 다음날 또 표현 방법 또 봐. 수첩에서. 그러면 역설 반어법, 공감각적 이미지, 비유의 방법 떠오른다고 이제 그때는 슬슬. 그래서 마지막 정리할 적에는요. 노트를 보지 말고 그 수첩을 보세요.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날, 뭐 전날 이렇게 진짜 시험 보기 며칠 전 할 게 없어요. 또 시험 보기 전에 며칠 안 남겨놓고 나는 그래 학생들한테 제발 문제 풀지 말아라. 문제 풀다가 자꾸 틀리면 기분 더럽게 나빠요. 그거. 내가 내일 모레 시험인데 틀려서 이거 어떡하냐. 스트레스 받아요. 그 학생들이 시험장 가가지고 시험을 잘 보냐? 못 봐요. 그 부담감 때문에.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건요. 자기 마인드 컨트롤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은 그게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는 합격권에 있는 학생들의 싸움은 뭐야? 이제 그때부터는 마인드 컨트롤이야. 그러니까 그 수첩을 꺼내놓고 모든 과목 수첩을 다 꺼내놓고 딱 보면 뭐 딱딱딱 떠오르나? 뭐 딱 보면 딱딱딱 떠오르나? 뭐 딱 봤는데 안 떠올라? 그러면 거기 자세하게 만들어 놓은 노트 있잖아. 그걸 쳐다보고 찾아서 또 집어넣어. 그러면 하루에 5과목 정리 가능해요. 한 3일 동안 시험 보기 전 한 3일 동안 그 다음날 또 똑같은 거래. 또 그 다음날 똑같은 거래. 적어도 3번 정도 하면은 많이 떠오르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나중에 정리를 하셔야지 시험 보기 전날까지 문제 풀고 내가 보기엔 내가 봐요 학생들을 시험 보기 한 3일 남았는데 문제 풀고 있어. 내 속으로 너는 합격되기 힘들 것 같다. 그 학생은 모르지. 내가 생각으로 말하는 거니까. 자, 봅니다. 뭐가 나왔냐면,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 우리 책에는 없었던 작품인데 내가 중요하다고 이거 꼭 공부해둬라라고 했던 작품이죠. 표현 기법하고 문제를 묻죠. 표현 기법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는 표현은 잘 읽어봐야 돼, 문제를. 표현 기법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는 표현은 해놓고 선택지 보니까 사소함, 괴로움, 기다림, 생각함. 이 4가지 분명히 단어가 4가지 중에 4가지가 다 이 시에 있던 3가지가 있던 2가지가 있던 아무튼 간에 이 시에서 뭘 찾아라? 핵심어 찾으라는 문제. 핵심어. 근데 문제는 뭐야? 뭔가 표현 기법이 역설법이든 반어법이든 공감각적 이미지든 뭐든 걸려있다. 그렇다면 지금 사소함, 괴로움, 기다림, 생각함 요 단어 가지고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볼 수는 보기가 쉽지가 않죠. 다음에 그렇다면 역설이나 반어가 여기서 걸려있는데 역설이 되려면 분명히 서로 반대되는 단어가 2개가 연거푸 나와야 돼. 근데 여기는 단어가 몇 개씩이야? 1개씩 없어. 1개씩 밖에. 그렇다면 분명히 이 문제는 반어법하고 관계가 있을 법한 문제야. 생각을 해요. 내가 배운 개념을 정리를 해보세요. 그렇게. 공감각적 표현이 되려면 적어도 감각이 2개가 나와야 돼. 감각이 2개가 나오려면 적어도 단어 2개는 최소한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다음에 역설법이 되려고 해도 역설법이 되려면 서로 반대되는 2단어가 연거푸 배치가 돼야 돼. 그죠? 그러면 단어가 2개 나와야 되는데 여기 나온 선택지 단어들은 다 1개씩만 돼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적용될 수 있는 표현법은 반어법 정도밖에는 쓸모가 없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개념이 정리가 돼야 돼. 그래놓고 이제 시를
안 되면 이거 금방 풀어요. 이 시를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는 꼭 공부를 해놔야 되는 시입니다. 내 그대를 읽어봅니다. 시작. 내 그대를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여기까지 내가 그대가 누구야?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이래. 그런데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이 과연 사소한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어. 예를 들어서 숨쉬기. 숨쉬지 말아봐. 1분이면 사람 죽어. 많이 버티는 해녀들이 한 3, 4분 버텨. 한 5분 버티고. 많이 버티는 사람이 뭐 한 10몇 분까지 버텼다고 그러죠. 그럼 물고기지. 보통 1분 30초면 거의 헐떡 걸릴 거야, 여기 지금 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은 인간을 생존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들. 밥 먹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밥 안 먹으면 죽어, 그죠? 이게 이렇게. 그래서 가장 건강하게 사는 삶,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삶. 이거 맞아요, 이거 진짜.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바람이 불고, 때가 되면 바람이 불고, 때가 되면 해가 지고, 해가 뜨고, 때가 되면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크리스마스가 오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은 이것이 바로 뭐야? 가장 우리 인간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네, 바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그대를 생각하는 게 정말 사소한 일일까? 아니야. 이때 사소함이 바로 뭐야? 가장 중요하다는 뜻의 반어적 표현이에요, 이게. 실은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이 자연현상이 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해가 안 져봐. 핀란드 사람들, 여름이 되면요, 해가 안 져가지고요, 백야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핀란드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필수품이 있어요, 여름에. 뭐요? 첫 번째, 빛 안 들어오는 커튼. 우리 집에도 있어요. 내 침실에. 다음에 눈 가리개. 내 베개 옆에 꼭 있어요. 나 핀란드 사람이야. 저는 빛이 이만큼만 들어와도 못 자요. 이게 생긴 거 곰탱이같이 생겼는데 이 잠신경이 굉장히 예민해. 옆에서 누가 조그만 코를 골아도 못 자. 잠신경이 굉장히 예민해. 그래서 우리 집 침실의 커튼은 빛이 안 들어온 커튼에 옆에 꼭 눈가리개가 꼭 준비돼. 핀란드 사람처럼. 근데 핀란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 여름만 되면 피곤하다. 잠을 못 자가지고. 사람은 어두워지면 수면 모드가 되고 밝아지면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깨어나는 그런 모드로 이렇게 바뀌어. 자연에 의해서. 해가 지고 해가 뜨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야. 따지고 보면. 근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 사소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그래서 이 시는 바로 반어법으로 유명한 시예요, 실은.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사랑하는 그대를 부르는데 어떻게 사소하게 부를까요? 그죠? 정말 온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이런 뜻이지, 여기서 사소한 거는. 더더군다나 언제? 사랑하는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맬 때. 내 사랑하는 자식이, 사랑하는 사람이 꼭 남녀 관계의 사랑도 있겠지만 내 사랑하는 자식이 뭔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해. 그때 부모의 심정은 정말 미칩니다, 아주. 우리 자식이 아파, 죽을 것 같아. 나는 한번 경험해봤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겠어. 그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연민의 마음. 자, 이연 봅니다. 진실로 시작.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나의 사랑을 한없이 닿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버린 데 있었다. 이연의 핵심어가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근데 얘는 표현 방법이 안 걸려 있어. 역설법도 안 걸려 있고 무슨 반어법도 안 걸려 있고 공간각 의미도 안 걸려. 그래서 답이 못 돼. 답이 될 수 있는 단어는 사소함과 이연의 기다림 두 단어 중에 하나야. 혹시라도 이 시를 좀 알아가지고 기다림으로 답을 했다면 내가 이해를 해. 근데 다른 단어는 답에서 아주 멀어져요. 그래서 국어는요, 특히 독해는 답이 4개 놓고 찍는 문제가 아니야. 2개 놓고 찍는 거지, 항상. 여러분들 문제 풀고 나면 그 느낌 있을 거야. 2번, 4번 헷갈렸는데 내가 4번 딱 찍었는데 보니까 답이 2번이야. 이거 답도 아까 2번하고 헷갈렸는데 맨날 그것 때문에 틀려.
이제 그 단계를 극복해 가야지, 이제. 그게 왜 그렇게 틀리냐? 그게 아웃푸트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에,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예,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소할 수가 있겠어, 그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이 땅 끝없는 기다림으로 받고, 그러니까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나는 한없이 영원히 당신을 기다리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있죠. 참 아름다운 시예요. 아름다운 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브. 자, 다음에 밤이 시작. 밤이 들면서 골짜기에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이때 밤과 눈은 바로 고통과 시련을 의미하죠. 암담한 시대 현실. 황동규가 이렇게 시를 썼기 때문에 검열에서 통과가 되는 거야, 이게. 이때 황동규 선생이 말하는 그대는 민주화예요. 이게 박정희 정부 때 쓴 시야,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안 쓰면 시가 통과가 안 돼. 검열에 걸려가지고. 근데 그건 뭐 누가 민주화로 생각을 하던 그 사람은 민주화로 썼지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연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건 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 다음에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언젠간 내 사랑이 나한테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그때 문제는 뭐예요? 내 사랑이 아주 오랜 후에 돌아왔을 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 내가 그대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을까? 지금과 똑같은, 처음과 똑같은 열정으로 기다리고 있을까? 그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사람 있으면 무조건 결혼해. 자, 다음에 그동안의 시작. 그동안의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아직까지 그대가 돌아올 길이 묘연하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그 기다림의 자세를 잃지 않고 끝끝내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다림의 의지를, 사랑의 의지를 이렇게 쓴 시죠. 참 그냥 읽어봐도 좋은 시,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해도 좋은 시. 근데 황동규 선생은 실은 이 그대가 민주화였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시를 잘 써요, 이렇게. 역시 아버지를 닮아서 황순원. 피는 어디 안 가는 것 같아. 다음에 5번 갑니다. 보기와 시대적 배경이 같은 여러 문제 나오는 건 서울시요. 요런 쓰잘데기 없는 문제 내는 게 서울시요. 그래도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 시의 작품과 제목, 작가명과 제목명이 안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이 시의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시어가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야, 지금. 그것부터 찾아야 돼요. 읽어봅니다. 학거방 유리딱지의 애새끼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 걸려있다. 내려 쪼이던 햇발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나도 돌아선다.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춰라. 잿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개나리가 망을 졌다. 어떤 시여? 잿더미. 잿더미. 자, 현대시죠. 우리 현대사에서 우리 한국이 잿더미가 됐던 그런 큰 사건이 있었죠. 바로 6.25. 이 단어를 찾을 줄 알아야 돼. 결국은 내가 얘기하잖아, 항상.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지문 속에서, 작품 속에서 중요한 단어 찾는 게 실력이다. 그 단어를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찾아줬어. 그리고 외웠어. 그럼 소용없어.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직접 찾을 능력이 생겨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여튼 간에 공부가 안 될 때 내 블로그 들어가가지고 소설도 읽고 시를 읽고 해가면서 시를 읽으면서 거기서 밑에 해설 보지 말고 처음에 쭉 읽으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를 몇 개 끄집어내봐. 그때 밑에 해설을 읽으면서 진짜 그 해설에 그 단어가 나오면 잘 찾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 저는 안 돼도 계속 해보세요. 언젠가는 돼. 이게 훈련이야, 훈련. 반복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자, 이 작품은 구상이라고 하는 신이, 이름이 외자예요. 구시성의 상, 이름은 상이야. 구상. 구상시인,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시가 초토의 시라는 시가 있어. 초토. 왜? 북한 애들이 그런 말 많이 쓰잖아. 미사일 쏴가지고 남한을 초토화 시킨다고. 그 초토가 이 초토야. 초토, 잿더미가 된 세상을. 초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세상을 초토라고 그래요. 무지하게 무서운 말이죠. 그죠? 자, 먼저 1번. 김승옥의 무진기행은 발표 연대가 제가 탄생한 연대예요. 또 김승옥의 유명한 작품, 그 연도수가 나오는 작품 있죠.
서울 1964년 겨울, 1964년도에 이 무진기행이 탄생을 했어요. 이 김승옥은 그 시인으로 말하면 모더니즘 시인이야. 여기 나오는 김승옥, 황석영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산업화에 따라서 산업화 때문에 자꾸 우리 순수한 인간성을 우리가 잃어가고 물질 문명만 자꾸 추구해. 특히 김승옥은 그런 현상 중에서 특히 익명성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해서 익명성. 이 익명성은 언제 많이 나타났습니까? 인터넷 시대, 지금 현재 시대에 많이 나타나죠. 인터넷 할 적에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으로 해요? 실명으로 아니죠. 아이디로 하죠.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를 몰라. 가리고 해.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꼬맹이가 나한테 막 반말을 짓거릴 수도 있고, 그죠? 그게 익명성이야. 그래서 그 익명성 때문에 서로 인격 침해가 된다고 해서 실명으로 하자라는 운동이 꽤 있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진 않고 있죠. 그게 뭐 때문에? 표현의 자유. 환장해요, 아주. 난 그것도 표현의 자유인가? 아니, 실명 걸어놓고 표현의 자유 누리면 되지. 그 정도 책임을 못 질 것 같으면 자유가 아니지. 그럼 방종이지, 방종. 그죠? 참 꼰대 같은 생각이죠. 너도 꼰대야, 지금. 똑같이 나랑 뭘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서 그냥 끄떡끄떡 했어야 돼. 우리 같이 꼰대야. 자, 다음에 그래서 이 무진기행은 1960년대 말에 1960년대 중반쯤에 우리가 산업화되면서 잃어가고 있는 바로 그 뭡니까? 우리 현대인들의 순수한 인간성. 다음에 그 산업화를 통해서 이제 물질 세계를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갈등. 내가 정말 물질 쪽으로 가야 돼? 순수한 인간성 쪽으로 가야 돼. 이런 갈등을 그린 작품이 바로 이 무진기행과 서울 1964년 겨울 이런 작품들이죠. 다음에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 역시 1970년대 초반 쪽에 이제 키를 두고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나타난 산업화 속에서 소외당하는 노동자의 아픔을 그렸던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죠. 이문구의 우리 동네 김씨도 역시 새마을 운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황순원의 나무들 비탈에 서다, 이게 바로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에요. 집에 가셔가지고 심심할 때 한 번씩 읽어보세요. 나왔던 작품이니까. 다음에 6번. 역시 서울 문제입니다. 보기에 밑줄 친 시어 가운데 내적 연관성이 가장 적은 것은 내적 연관성. 뭐요 또 이거는 시어의 함축적 의미 묻는 문제. 그래놓고 지금 밑줄 친 시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 함축적 의미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내포적 의미라고. 내포적 의미. 내포 안에 있는, 안에 숨겨놓는 의미. 내적 같은 말이에요. 그때 뭐 우리가 잘 아는 시간 나왔죠? 정지용의 유리창. 차고 슬픈 여기 밑에 쳐져 있는 거 보니까 죽은 아이를 나타내는 이미지가 아닌 거 찾아라. 이거네. 많이 나왔던 문제, 이건 아주. 흔하게 나왔던 문제. 차고 슬픈 것, 다음에 물 먹은 별, 다음에 그 위에 섰던 언 날개,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산새, 너는 너하고 산새, 니하고 산새, 이런 것들은 죽은 아이를 뜻하는 시어들이고, 새까만 밤은 시적 화자가 사랑하는 자기 죽은 아들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있어 없어. 없지요. 그런 막막한 그러한 심정을 토로하는 그런 배경에 해당하는 시어죠. 7번 갑니다. 신경님의 파장이라는 시도 참 낯선 시예요. 따지고 보면은 우리 학생들한테는. 근데 신경님이 무슨 시인이야? 민중 저항 시인. 중에서도 무슨 시인이야? 농민시를 쓰는 사람. 농민들을 대변하는. 또 이 신경님이 시에서 배운 게 뭐가 있지요? 목계장터. 다음에 뭐가 있죠? 농무 이런 시들이 있죠. 떠올라오면 돼. 파장하는 거 보니까 장이 파했어. 장이 끝났어. 장이 섰다가 장이 이제 끝났어. 해가 져가지고. 그러면 신경님의 목계장터 시가 떠오르죠. 그죠? 비슷한 시가. 그런 시를 떠올리면 돼. 배운 거를. 그러니까 모르는 시가 나왔다고 그래서 기죽지 마세요. 작가만 알고 있으면 웬만한 거 다 푼다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밑줄 치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경님이 어떤 작가인가만 알고 가세요. 자, 읽어봅니다. 기억서부터.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 할 적에 이때 못난 놈들은 바로 민중계층들을 말하는 거죠.
네. 다음에 이발소 앞에 서서 참외를 깎고 목노에 앉아 막걸리를 들이키면 모두들 한결같이 친구 같은 얼굴들 까지. 그럼 거기까지 읽으면 기억 해석되잖아. 그래서 농민들이 서로에게 느끼는 유대감, 친한 거. 친하니까 만나면 반가울 거 아니에요, 그죠? 다음에 니은 호남의 가뭄 얘기, 조합 빚 얘기. 이게 바로 민중계층들이 살아가는 고달픔이죠. 자, 니은 봅니다. 농민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나타낸다 맞지요? 다음에 약장소 시작. 약장소 기타 소리에 발장단을 치다 보면 왜 이렇게 자꾸만 서울이 그리워지나. 서울이 그리워서 그리워지는 게 아니야. 돈 벌러 가야 되기 때문에. 농촌에선 돈을 못 벌어. 어디를 들어가 섰더라도 버릴까. 주머니를 털어 색시집이라도 갈까. 이렇게 좀 방탕한 생활이라도 좀 차라리 하면 내 기분이 좀 풀릴까. 농민의 한이 좀 풀릴까. 근데 방탕한 생활할 돈이 있어야지 하지. 방탕도 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래서 방탕이 안 돼. 가난해서. 디귿. 학교 마당에들 모여 소주에 오징어에 요 정도. 선생님 오징어 비싸요. 우리 70년대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요. 아무리 가난한 집에도 소풍 가방에 오징어 한 마리는 있었어. 그때 갈치가 그렇게 쌌었어요. 서민 음식. 아무리 가난한 집도 일주일에 갈치 한 번은 먹어봤어. 지금 갈치 소고기보다 비싸요. 그죠? 조기. 그때는 조기 한 두릅 사갖고 가면 선물도 아니었어. 지금 엄청나게 비싸죠. 그건 시대적 차이가 있는 거야. 내가 초등학교 때 한 맺히는 음식이 있어. 내가 그 나중에 돈을 벌면서 30대 돈을 벌면서 마트에 가면 나도 모르게 손이 가는 음식이 몇 개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연양갱, 두 번째가 황도, 세 번째가 칠성사이다. 왜? 소풍 때 우리 집이 좀 가난해가지고요. 딴 애들은 연양갱을 사갖고 그때 연양갱이 비쌌어요. 굉장히 비쌌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한 반에서 한두 명이 사올까 말까 한 과자 중에 하나인데 그게 그렇게 달아. 지금은 연양갱만큼 단 음식들이 많아서 연양갱이 달다는 느낌은 안 오는데 그때는 연양갱 요만큼만 얻어먹어도 개 꼬봉을 해. 꼬봉하고 연양갱 얻어먹어. 그렇게 달아요. 황도. 왜 이렇게 맛있어? 복숭아 무슨 신선히 먹는 그러니까 황도지. 다음에 칠성사이. 난 칠성사이다도 못 사갖고 가가지고 남들 거 뺏어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한이 맺혀가지고 마트만 가면 이상하게 그것만 주워 모아. 집에 가면 황도가 캔이 한 10개씩 막, 근데 안 먹어 또. 정작 모아는 놓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보상심리? 뭐 그런 거겠죠. 자, 학교 마당 애들 모여 소주에 오징어를 찢다 할 적에 어려움을 극복하긴 뭘 극복해. 극복을 못했으니까 저항시지. 극복했으면 저항시 쓰겠어요? 아까 시로 안 오고 선택지만 읽어봤어도 답 나왔네, 이거 지금. 그러니까 시는 작가만 잘 알고 있어도 선택지만 봐도 문제 풀려, 이런 문제도. 자, 다음에 어느새 읽어. 어느새 긴 여름 해도 저물어 고무신 한 켤레 또는 조기 한 마리 들고 다리 환한 마찻길을 쩔뚝이는 파장에 다리 환한 마찻길을 쩔뚝쩔뚝 해가면서 이때 쩔뚝이는 것은 신체 장애인이라 쩔뚝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의 고통에 억압을 받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농촌의 힘겨운 현실을 시적으로 평상화했든 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농촌의 어려운 현실까지만, 힘겨운 현실까지만 갔으면 이거 맞아 무조건. 더더군다나 시인이 누구야? 신경님이야. 신경님이라고 지금 써있지요? 시험지에 써있지요? 안 써있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으면 나도 몰라. 하여튼 읽어서 풀어야지, 이거는. 천상, 그죠? 작품 이름은 파장. 작가는 신경님이었습니다. 다음에 8번. 엄마의 고생을 나타낸 시어가 아닌 것은, 금년 군무원 출제 문제입니다. 기형도의 엄마 생각 배웠었지요? 자, 엄마의 고생을 나타낸 시어가 아닌 것은 읽어봅니다. 시작. 열무 30단을 이고, 이것도 엄마의 고생을 나타내는 시어지.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할채. 찬밥은 엄마가 아니라 엄마를 기다리는 나를 대신하는 거죠. 나의 객관적 상관물.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하고 오시는 분이 누구야? 엄마지, 엄마.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한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운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기형도의 엄마 생각이란 시입니다. 정답은 3번. 다음에 9번 배춧잎 같은 발소리와 동일한 수사 표현 방법 묻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엔. 배춧잎 같은 무지하게 쉬운 문제 어렵게 보지 마. 같은 수사법, 직유법처럼 듯이 이것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찾아. 정답. 군무원들이 조금 무식한가. 군무원도 군발이니까. 다음에 10번.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군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문제 이거 쉽다고 깜보지 마. 시험장에 가서 보면 이것도 틀려. 자, 요것도 지금 작가명과 작품명이 게재가 안 돼 있죠. 그죠? 19년도 경찰직 문제인데, 자,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문제가 나왔으면 일단 선택지부터 보세요. 그늘을 나무가 짓는 농사로 본 참신한 발상. 참신한 발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늘을 나무가 짓는 농사로 표현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표현이 있냐 없냐 이거 찾으라는 거죠. 그죠? 다음에 2번 사전에 나오지 않는 어휘가 있대요. 사전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내가 어떡하라고 내가 걸어다니는 무슨 표준국어 대사전이야? 하여튼간 그렇다 치고 뒤에 여러 의미를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효과를 준다. 근데 뭐 함축적 의미는 뭐 시에 다 있는 건데 그죠? 하여튼 특이한 단어가 하나 있냐 없냐 이걸만 찾아. 다음에 3번 다른 존재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는 그늘은 나무가 자라면서 저절로 드리워진 것이다. 요거하고 잘 봐. 선택지만 봐도 답이 나와요. 1번 선택지 문장과 2번 선택지 문장이 서로 배치가 돼, 의미가. 다시 봐, 1번. 그늘을 나무가 짓는 농사. 나무가 일부러 농사를 지어야 그늘이 생긴다는 거야. 근데 3번은 저절로 생긴다는 거야. 둘 중에 하나가 답이지, 무조건. 그죠? 그러니까 선택지만 잘 읽어보세요. 거기서 답이 구해진다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 나무가 가만히 있어도 그늘이 생긴다면 나무는 하나도 노력을 안 하는 거야. 그죠? 그럼 우리가 나무에게서 배울 게 별로? 답 나왔네. 그죠? 답 나왔죠? 그래서 시는 뭐를 노래한다? 인생을 노래한다. 적어도 공무원 공시를 보는 여러분들이 청년 계층들이 공시를 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의 삶에 교훈을 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시에 담겨져 있어야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 푸는 방법은 이렇게 풀어요. 자, 작품 봅시다. 내가 읽어라 굳이 하지 않아도 같이 읽으세요. 산수유 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산수유 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산수유 나무가 어떻게 생겼어? 색깔은 노란색이죠. 근데 열매는 빨간색이죠. 자, 마음의 시작.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옥말려 들다. 옥말려 든다는 사전에 등재가 안 돼 있는 단어 이게. 대체적으로 문맥적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옥 말려들다. 일단 말려든다는 단어는 있어요. 말린다. 그래서 말려들고 좁아진다. 이런 정도로 해석이 돼요. 말려들고 아주 꼼꼼하게 말다 뭐 이런 뜻일 것 같아. 꼼꼼하게 말려든다.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래요. 여기서 답이 나와요. 그죠?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래요. 1번 탈락되네요. 그죠? 산수유 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요게 주제문이에요. 요게. 이 시의 핵심어가 담겨있는 주제문.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산수유 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이 다. 하여튼간 중요한 건 뭐요? 산수유 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니까 나무가 그냥 우리에게 그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시련을 참아가면서 우리에게 신선한 시원한 그늘을 제공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공무를 수행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지만 그 공무 수행을 해야만이 그 힘든 공무 수행을 해야만이 우리 국민들한테 그 나무의 그늘 같은 그런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다. 뭐 그렇게 해석하시면 공무원 시험에 충분히 나올 만한 시가 되죠. 작품 작가는 문태준. 많이 안 들어본 작가죠. 문태준. 제목은 산수유 나무의 농사. 역시 핵심어가 들어가죠. 산수유 나무의 농사. 이 작품의 핵심어는 나무, 농사 이런 단어들이에요.
11번 어디서 본 작품이야, 그죠?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 내가 직접 작품 설명을 했던 작품이죠, 이거는. 자, 다음 밑줄 친 것 중에서 의미가 가장 다른 것. 만약에 이 작품이 바다와 나비라는 걸 알았으면 아, 이거 모더니즘 작품이야. 모더니즘 작품에다가 문제가 나오는데 히어에다 밑줄을 치고 나와서 어떻게 풀어? 긍정, 부정으로 풀어. 주로 긍정적인 측면은 뭐야? 인간의 순수성. 다음에 부정적인 측면은 물질적인 거. 이런 거. 자, 1년 읽어봅니다.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이미 답 나오네요. 그죠? 기억이 부정적인 거. 니은 흰나비가 긍정적인 거. 2연 청무 밭인가에서 내려갔다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할 적에 청무밭 다음에 어린 날개 다음에 공주는 다 긍정적인 것.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것들은 작고 귀엽고 앙증맞고 순수해 보이는 것들은 다 긍정적인 것. 3년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상달이 지리다 할 적에 여기 꽃은 긍정적인 거지만 꽃이 피지 않는데요. 이 세상이 다음에 초생달인데 무슨 초생달? 새파란. 이때 새파랗다의 이미지가 주는 느낌은 두려움, 공포감이라고 했죠. 공포감. 칼날 같은 공포감. 그래서 이때 초생달도 부정적 이미지야. 차라리 나 같으면 밑줄을 초생달 같은 데 막 쳐놔. 그럼 학생들이 헷갈리기 시작해. 그래도 달은 그래도 희망을 상징 안 되는데 내가 그렇게 배운 것 같은데 이거 긍정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고. 참 이쁘게 준 문제예요. 나 같으면 이렇게 이쁘게 안 줘, 문제. 다음에 12번.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예, 이거는 작품명과 작가가 게재돼 있나요? 예, 곽재구의 전장포 아리랑. 곽재구 그러면 생각나는 시가 사평역에서. 역시 민중 저항시인. 자, 선택지 봅니다. 1번. 비유적 표현을 통해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비유적 표현 안 하는 시도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다음에 2번.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면 맞는 거고 아니면 틀리는 거고. 현장감을 이거 안 읽어봐도 돼. 현장감 살리든 말든 그건 신경 쓰지 마. 구체적 지명이 나왔냐 안 나왔냐 일단 그게 맞아야 돼. 3번. 서리법을 쓰고 있냐 없냐. 뒤에 보면은 자연물에 대한 연민의 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다음에 4번. 동일한 종결 표현. 끝에 뭐뭐뭐뭐 하겠소. 김상용의 나무로 창을 내겠소. 이렇게 동일한 종결 표현을 쓰냐 안 쓰냐. 그럼 이 문제는 뭘 묻는 문제? 표현 방법 묻는 문제. 이것도 결국 겉에 드러난 것만 갖고 찾는 거예요. 내용 갖고 찾는 게 아니에요. 잘 봐, 선택지를. 서리적 표현을 통해까지는 표현 방법에 관한 얘기죠. 내 뒤를 읽어보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 뒤는 자연물에 대한 연민의 정. 연민의 정은 내용이야, 형식이야, 표현이야. 내용이잖아, 내용. 지금 문제는 표현을 묻고 있다고. 왜 내용까지 자꾸 읽어가지고 문제를 시간 끌고 앉았고 헷갈리게 만들어놔, 본인이. 서리법이 있냐 없냐 그것만 찾으라고. 일단은 그게 있어. 네 개가 다 맞아. 그때는 뒤를 봐야 돼.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 그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미치지. 그죠? 난이도 올리는 방법 쉬워요. 그런 식으로 내면 돼.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문제가 안 나오고 있는 게 다행이에요. 자, 봅시다. 아리랑 전장포 앞바다에 하고 전장포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네. 그죠? 전장포 앞바다. 당연히 앞바다가 있는 건 동네이죠, 동네. 그러면 몇 번 탈락? 일단 2번 탈락하죠. 웬 눈물방울 이리 많은지 가기도 송이도 지나 안마도 가면서 할 적에 눈물방울 이 비유하는 원관념은 바로 그 전장포 앞바다에 펼쳐진 조그마한 섬들. 바로 가기도 송이도 이런 조그마한 섬들. 바로 우리 한반도가 흘린 눈물. 우리 민족이 대대로 흘려온 역사적인 애환, 슬픔, 한을 이렇게 구체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죠. 반짝이는 우리나라 눈물 보았네. 예, 이때 눈물이 뭐라고? 우리나라에 1500개 이상의 섬이 있다고 그러죠. 그 작은 무인도까지 앞에서 하여튼 그 많은 섬들을 다 눈물로 보는 거예요. 눈물로. 바로 우리 한민족이 반말년, 한민족 중에 특히 어떤 계층? 인중계층들이. 반말년 동안 억압과 온갖 질곡으로부터 착취당하면서 흘렸던 한의 눈물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 작은 섬들로.
반짝이는 반짝이는 우리나라 눈물 보았네. 보았네, 보았네. 우리나라 사랑 보았네. 뭔가 정말 그 아리랑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형식이 보았네, 보았네 하면서 이렇게 민요처럼 후렴구가 붙기 시작을 해요. 보았네, 보았네. 우리나라 사랑. 역시 우리나라 사랑도 뭐요? 원관님은 그 작은 섬들. 실은 그 수많은 눈물 같은 작은 섬들이 결국 그 땅들도 다 어디 땅이야? 우리 땅이죠, 우리 땅. 자, 갑니다. 제원도 분함도 지나 낙월도 흐르면서 한 5,000년 떠밀려 이 바다에 쫓기운 자그맣고 슬픈 우리나라 사랑들 보았네. 보았네, 보았네, 보았네. 끝에가 똑같이 끝나고 있지요. 그럼 몇 번 탈락? 4번 탈락. 그러면 3번 답은 나오네, 이제. 여기까지만 읽으면 답 나오네, 그지? 아무튼, 선생님, 서리법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찾아도 돼. 답 나왔잖아. 그럼 뭐 자꾸 찾아봅시다. 자, 꼬마 껍질 속 누운 초록 하늘, 못나고 뒤엉긴 보리밭길 보았네. 할 적에 못나고 뒤엉긴 보리밭은 바로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보리처럼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민중계층을 상징하는, 여러분들, 보리 밟기. 답청을 한 어제 하고 욕기란 내일 하세. 뭐 그런 상춘곡에 기억나요? 나갔죠? 뭐 언제 배운 건데 그게 기억이라 2주 전에 배운 건데 기억이 나면 천재지 그게. 그게 답청이 바로 보리밟기란 뜻의 한자어야. 그렇죠? 상춘곡에 나와요. 그러니까 학생이 하나가 질문하고 선생님 왜 보리를 밟아? 아니 잔디는 못 밟게 하면서 왜 보리는 밟아야 되나요? 맞는 질문이야, 그죠? 아니 왜 잔디는 못 밟기? 절대 잔디 밟지 마세요라고 써 있잖아. 아니 못 밟은 잔디 같은 거 미쳤다고 공원은 거기다 조성해놔. 들어갈 수 없으면 그건 공원 아니잖아, 그죠? 그럼 밟을 수 있는 잔디를 심어놓고 거기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지 그게 공원이지. 공원이라고 만들어놓고 잔디 밟지 말라고 그러면 그게 무슨 공원이야? 그럼 어디서 보도블록에서 돗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김밥 먹고 있어? 보리는 겨울보리예요. 겨울보리. 보리는 두 종류가 있어요. 여름보리가 있고 겨울보리가 있는데 겨울보리는 씨를 언제 심냐면 늦가을에 벼를 이제 거두고 나서 늦가을에 이제 씨를 심어요. 겨울보리는 밭보리야. 밭에서 자라는 보리. 그래서 심어놓으면은 얘네들이 이제 겨울 내내 그 속안에서 보리가 움이 터어 그래가지고 뾰족하게 이제 새싹이 요만큼 올라와 이렇게 올라오는데 겨울에 추위가 땅이 추워 우위가 추워. 그래서 위에 잘못 나오면 얘네들이 얼어 죽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가가지고 발로 그 나온 새싹을 발로 이렇게 밟아가지고 밀어넣어 주는 거야. 저기 땅 속으로 따뜻한 데 있으라고. 그게 보리밟기야. 근데 보리는 그렇게 밟아놔야 잘 커. 바로 뭘 상징해? 민중계층. 발표도 끊임없이 살아나는 민중계층을 상징하죠. 바로 김수용의 풀이 난 시처럼. 여러분들 혹시 보셨습니까? 한 10년 됐나? 다큐멘터리 한국의 잡초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 잡초로 가장 유명한 꽃이 바로 민들레꽃이야. 잡초라 하기엔 좀 이쁘죠? 이 민들레꽃이 길가에 펴 있는데 이빨이 큰 발통 16개 가진 12톤 덤프 트럭이 걔를 밟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납작해진 거야. 근데 그거를 고속 카메라로 찍었어. 고정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일어나요, 얘가. 다시 펴. 식물 채집할 때 납작하게 누르잖아. 그 정도로 돼 있던 애가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탁 펴져 있는 거야. 일어나는 걸 고속 카메라로 잡아가지고 몇 초 동안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빨리. 난 무섭더라고. 죽은 줄 알았던 놈이 탁 하고 일어나는데, 뭐 강인한 힘은 당연히 강인한 힘이지. 근데 그 생명력이 강인하긴 한데 그 장면을 너무 빨리 보여주니까 무섭더라고요. 무슨 귀신처럼 막 좀비처럼 확 일어나 이렇게. 그게 바로 잡초의 힘이에요. 그 잡초에 비유되는 게 바로 우리 민중계층들이죠. 그나마도 민들레는 이름이라도 있지. 우리 민중계층들은 이름도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죠? 자, 다음에 보았네 멸치 덤장 산마이 그물 넘어 할 적에 덤장은 멸치가 많이 나오는 곳을 말하는 거고 산마이는 이게 무슨 그물의 이름이래. 산마이 그물이라고 그물의 이름이래요.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하여튼 어부들 옛날 우리 전통적인 어부들이 썼던 그물 방식이래 이게. 바람만 불어도 징징 울음 나고 예, 바람은 시련과 고통을 상징하죠. 징징 울음이 난데 바로 민중계층들의 애환과 슬픔을 의미하죠. 바람, 시련이 오면 우리 민중계층들은 다쳐. 손가락만 스쳐도 왜 안 읽어? 나만 읽고 있어 또. 손가락만 스쳐도 울음이 배어나올 서러운 우리나라 안진뱅이 섬들, 예, 서러운 우리나라 안진뱅이 섬들. 바로 이 안진뱅이 섬들이 뭘 상징할까? 우리의 민중계층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민중계층들의 슬픔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민중계층들의 한없는 사랑을 상징합니다. 앞에 나왔잖아, 사랑. 우리나라 사랑 보았네. 어디서? 그 섬에서. 자, 다음에 아리랑 전장포 앞바다에 웬 서름 일이 많은지 아리랑 아리랑 나리꽃 꺾어 섬 그늘에 띄우면서 나리꽃 아리랑 아리랑 그 전장포 앞바다에 있는 섬에 나리꽃을 꺾으면서 섬 그늘에 띄우면서 그 섬 그늘에 섬은 누굴 상징한다고? 민중계층을 상징하고 그리고 이 사평역에서도 보면은요 맨 마지막에 시적 화자가 그 뭡니까 그 민중계층들을 공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끝에 보면 사평역에서 끝에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나리꽃 꺾어서 섬 그늘에 띄우면서 이 표현은 바로 민중계층에 대한 시적 화자의 연민과 위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주제는 민중계층의 애환과 서름 이런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서럽게 살아왔다 우리 민중계층들이. 다음에 13번. 알고 있는 시죠. 알아야 되는 시예요. 이 시는. 네. 적어도 공시생이라면 꼭 알아야 되는 시. 윤동주의 자화상. 자화상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시가 또 한 편 있어요. 서정주의 자화상. 애비는 종이었다. 밤늦도록 오지 않았다. 아버지가 종이었대.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대. 왜? 아버지가 무슨 야근을 하나 봐. 그 주인집에서. 네. 아버지가 맨날 보면 안 와. 엄마한테 아빠 안 와. 아빠 좀 있으면 오실 거야. 그리고 나도 모르게 꼬맹이가 잠이 들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빠가 없어. 아빠 어디 갔어? 같이 일하러. 그 다음날도 아빠가 안 와. 그러니까 엄마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나는, 어린애는, 우리 아빠가 주인집에서 일하느라고 새벽같이 나가고 내가 일어나기 전에, 내가 자기 전에 잠이 든 후에 밤에 들어오시는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실은 그 아빠가 어떤 아빠였어요? 서정주의 자화상에서 동학혁명에 참여한 사람이었어. 그 당시에 동학혁명에 참여했다 그러면 역적으로 몰려서 집안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엄마는 그걸 숨기기 위해서 알면서도 너희 아빠는 어디 가서 얘가 말실수를 할까봐 꼬맹이가 너희 아빠는 조금 있다 올 거야 자. 아침에 일어나서 너희 아빠는 너 일어나기 전에 벌써 나갔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그 시를 읽어보세요. 서정주의 자화상도 집에 가셔가지고 요 시랑 좀 비교해가면서. 윤동주 그러면 민족 저항신. 준열한 자아성찰, 기독교적인 박애사상과 희생정신 다음에 본질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 이런 말들이 떠올라 봐야지 빨리빨리. 자, 다음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년에서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간다고 한 것으로 보아 화자는 혼자만의 시간이 그렇죠. 자아성찰을 하면 혼자 해야지 뭐 둘이 합니까? 다음에 2연에서 드러난 우물 속 풍경으로 보아 이 시의 배경은 맑은 가을 달밤이라 볼 수 있어 3년에서 우물 속에 사나이는 시 전체의 흐름으로 볼 때 결국 우물에 비친 화자 자신의 모습이야. 4연의 도로나 5연의 다시에는 화자가 사나이에 대해 갈등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 5번 6년은 2연을 반복하면서도 식구를 추가함으로써 자아의 사회적 성 이게 문제예요. 이 작품은 자아의 개인적 성장이라고 봐야지 사회적 성장이라고 볼 수가 없어. 적어도 사회적 성장이라고 하려면 이 시에 사회가 되려면 적어도 사람이 몇 명 있어야 돼. 최소한 2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시에 나타나는 사람은 딱 시적 화자 1명뿐이에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회적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 적어도 1명이 더 남았어야 돼. 그래도 윤동주의 자화상 설명해 줬었죠. 그래서 내가 그냥 선택지 읽고 가는 거예요. 내가 설명해 준 기억이 나. 다음에 14번 작가명과 작품명이 쓰여져 있지요. 뭐예요? 이성부의 봄. 우리가 배웠던 작품은 이성부의 벼.
배웠나? 우리 책에 이성부의 별이라는 작품이 있어. 있어요. 자, 이성부의 봄. 이성부도 민중저항신이야. 그렇다면 봄, 시적 화자가 기다리는 봄은 민주화예요. 이것도 결국은. 자, 봅시다. 14번, 1번. 특정한 시어를 반복한다. 이게 민중저항시의 특징이에요. 왜? 내가 아까 그랬잖아. 민중저항시는 읽는 시이기도 했지만 듣는 시이기도 했다. 근데 여러분들도 공부해보니까 알겠잖아. 공부의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특히 30대 이상. 반복. 그죠? 내가 그랬잖아. 집어넣으면 이게 나간다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야 돼. 그러니까 공부 못한 무식한 민중들한테 시를 읽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쉬운 시어로 반복해서 계속 같은 단어를 자꾸 읽어줘야지 이 머리에 꽂힌다고. 그래서 민중저항시는 반복법을 많이 쓰는데 반복법을 가장 잘 썼던 시인들이 바로 김수영, 신동엽 이런 사람들. 대표적인 민중저항 시인들. 민중저항시의 특징이에요. 2번, 단정적인 어조로. 기대하는 대상에 대한 믿음을, 그러면 중요한 건 단정적인 어조이냐, 저항시야, 저항시. 자, 내가 누구한테 저항을 해. 엄마랑 싸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나는 엄마랑 싸운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엄마가 싸울 대상이에요? 아니, 지랑 레벨이 같아요, 어디? 싸우는 건 서로 레벨이 같아야지 싸우지. 너 나랑 싸울 대상이야? 레벨이 그죠? 스승과 제자 사이에 어떻게 싸우기는. 그렇게 표현해, 우리가. 그죠? 그때, 엄마랑 싸울 때, 존댓말로 아주 공손하게 말을 합니까? 그럼 싸움이 돼요? 누군가와 싸울 적에 여러분들 말을 부드럽게 합니까? 아니야. 굉장히 단호하게 말을 하지. 그게 단정적인 어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항시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 그래야 저항을 할 거 아니야. 다음에 3번. 미래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게 문제야. 미래의 절망적인 상황을 단언한다는 얘기는 미래의 절망적인 상황을 인정을 하는 거야. 아니야. 저항시는 현재 상황이 절망적이야. 하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으니까 저항을 하는 거야. 그죠? 그래야 저항시가 나오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현재 절망적인 상황을 인정해. 하지만 앞으로 미래에 희망적인 상황을 추구하는 게 저항시야. 근데 여기 뭐라고 설명됐어? 미래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답. 이 시 안 읽어도 이성부라는 사람이 누군가만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 시, 이것도. 자, 보세요. 우리 현대시 기출문제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문제가 풀리고 또 웬 놈의 저항시가 이렇게 많이 나와. 왜? 문정부라. 진보정부라.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진보정부가 끝나기 전에 빨리 합격을 해. 이게 정권이 바뀌면요, 문제 유형이 또 바뀌어요. 그럼 다시 공부해야 돼,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까지 할까? 대통령을? 얼마나 남았나? 2년 반 남았나? 한 4년 하라 그래. 앞으로 더. 나 합격할 때까지 하라 그래. 다음에 4번. 특정 대상을 인격화하여. 이거는 몰라. 찾아야 돼, 이거는. 근데 이미 답은 나왔어요. 그죠? 작품 봅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단정적이 오죠.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도, 내가 기다림을 포기했을 때도, 내가 기다리는 대상이 너야, 너. 근데 너는, 네가 나한테 돌아오는 일은 필연적이야. 당위적이야. 마땅히 그렇게 돼. 즉, 뭐처럼? 자연의 법칙처럼. 이 겨울이 가고 나면 분명히 봄이 언젠가 와요. 그죠? 언제 올지 모르지만 와요. 올해 크리스마스가 안 올 것 같았었는데 왔잖아. 이렇게 금방. 언젠가 와요. 그래서 기다리는 대상에, 찾아온다는 그 믿음이 아주 당위성, 필연성, 믿음의 당위성과 필연성을 처음부터 딱 정해놓고 가는 거야. 어디 뻘밭 구석이거나 썩은 물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듣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까지. 다 얘기가 그거요. 네가 오긴 오는데 무지하게 천천히 와. 이렇게 헛짓해가면서 싸움도 한판 하고. 그런데 엎어져 자기 배 토끼처럼. 그러다 졌잖아, 거북이한테. 그때 누가 깨워줬어? 야, 빨리 가야 돼, 만호. 빨리 가야 돼. 누가 기다려. 하고 깨워준 게 누구야, 지금? 바람. 이때 바람은
보통 저항시에서 바람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죠. 근데 이 시에서 바람은 긍정적인 의미. 오히려 이런 거 갖고 문제를 내야 돼. 내려면. 나 같으면 이거 갖고 문제 냈어. 이때 바람의 함축적 의미 갖고. 대부분 다 저항시가 딱 뜨면은 바람은 시련이나 고통 상징, 부정적 이렇게 간다고. 바람이 내가 기다리는 대상을 깨워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바로 바람은 정서적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다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예, 더디게란 단어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그러니까 민주화는, 자유는 틀림없이 오고야 말 것이다. 우리가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언젠간 와. 그런데 그게 언제 올지를 모르겠어. 지금 얘기는 그거예요.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이때 네가 왔을 때, 내가 바라는 네가 왔을 때, 민주화가 왔을 때 내가 느끼는 감격스러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람이 긴장을 하면요 말이 안 나와요. 말을 해도. 내가 그걸 군대 생활할 때 봤어요. 우리 부대에 내가 근무하던 시절에 군사령관이 왔어. 내가 이제 그 32사단, 지금으로 말하면 32사단 신교대, 신병교육대 독사조교, 유천동 피바다라는 별명을 가졌던 독사조교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짬밥이 있고 배짱이 있는 그런 이제 사병들 두세 명하고 다음에 장교 한 명, 하사관 한 명을 유병소에 배치를 한 거야. 그래도 군사령관이 이게 헬기로 올지 찝차로 올지를 모르는데 찝차로 오게 되면 유병소를 통과하잖아. 그때 다 막 격리하고 막 큰 소리로 해야 되는데 내 옆에 나보다 고참이 분명히 찝차로 왔어. 연락이 떠요. 이제 찝차로 온다고. 그러면 유병소가 확 긴장을 해. 남학생들 알 거야.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그죠? 딱 별 4개 박은 찝차가 확 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멸공 그러고 이제 인사를 격리를 할 거 아니야. 옆에 나보다 고참인데 이 사람 목소리가 안 들리더라고. 긴장해가지고 소리가 안 나와. 그리고 그냥 지나가면 올라가면 되지. 그냥 연병장으로. 왜 또 세우냐고 차를. 거기서 군사령관이 별 4개짜리가 딱 내려가지고 유병소로 다시 걸어오더니 유병소를 와가지고 다 막 격리하고 관등성명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그때 1등병 때야. 여기 옆에 있던 고참은 병장이야. 근데 병장이 이 사람이 아까 소리도 안 나왔는데 격리할 때 관등성명 성명을 대는데 병장 이러고 앉았더라고. 목에서 소리가 안 나와. 하도 긴장해가지고 별 4개를 처음 보거든. 태어나서 얘는. 나는 별 3개랑 놀았어. 우리 큰아버지가 별 3개까지 달아봤거든. 그러니까 별 4개가 떠도 그렇게 긴장이 안 됐어. 우리 큰아버지가 참 대단한 분이에요.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조카들을 말 안 들잖아. 너 서울로 올라와 그래가지고 실탄장전한 권총 머리에 대고 너 죽을래 아니면 말 들을래. 우리 집안이 군발이 집안이에요. 걔네가 군발이 무식하다고 하는 게 우리 군인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이 그랬다고. 집안이. 우리 둘째도 군발인데 지금. 자 봅시다. 다음에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맨 마지막.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다가오게 될 새로운 시대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을 표현한 그런 시가 되겠죠. 정답은 3번. 다음에 15번. 유치환의 깃발이라는 유명한 시입니다. 요것도 우리 책에는 내가 안 실어놨어. 기출문제에서 내가 설명을 할 것 같아가지고 안 실어놨는데, 유치환 그러면 대표적인 작품이 생명에서 우리가 책에서 배웠죠. 다음에 깃발, 다음에 바위. 요 세 작품 공부를 해놔야 돼요. 뭐라고? 딸의 생명에서 깃발, 바위. 자, 이건 일행이 굉장히 유명한 시죠.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유명하지요. 무슨 법? 역설법. 역설법으로 잘 나오죠.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 없는 아우성. 아까 그 병장이 그 소리 없는 아우성 친 거야, 결국은. 이 소리 없는 아우성이란 말은 뭐냐면요. 내면적인 소리야. 본질적인 소리. 우리가 물리적으로 신체적인 귀로 들을 수 있는 육체적인 소리가 아니라 정신으로 교회에서 말하면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교회 얘기 해야 되겠다. 교회에서 말하면 심령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 그러니까
인간의 본원적인 소리, 가장 내면적인 소리. 그래서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의 손수건. 자, 이 시는 깃대가 있고, 다음에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그림 잘 그려요, 그죠? 빨리빨리. 여기 이제 이 깃발이, 이게 깃발이야. 얘가 가고 싶어하는 곳, 얘가 지향하는 이상 세계가 있어. 이게 해원. 해원이 뭐예요? 바다. 이 깃발은 자기가 탄생한 곳을 뭐라고 봐? 해원. 이 시를 한자성어로 표현해라 그러면 수구초심이야. 여기 나오는 노스텔저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본향의식이란 뜻이에요. 본향의식. 모든 사람들은, 모든 생명체는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뿌리를 찾는 그런 의식이 있죠. 그걸 그 스페인어로 나스텔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깃발은 여길 가고 싶어 해. 그런데 못 가. 이 깃대가 붙잡고 있어서. 이게 인간이야. 이 깃발이 인간이야. 여러분들 솔직히 처음부터 구급 공무원 하려고 시작했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있어요. 하지만 각자가 다 꿈과 이상이 있었어. 그죠? 근데 살다 보니까 이 삶이 그걸 허락을 안 해. 그래서 한계를 느끼고 어딘가에 부딪히고 깨지고 그리고 결정한 게 그래. 안 되면 구급 공무원이라도 해보자. 그리고 이 자리에 왔죠. 그죠? 이렇게 우리 인간은 한계가 유한한 그런 생명체야.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이 사라져 안 사라져? 비참한 시예요. 그 얘기예요, 이 시가.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 근데 못해. 깃대에 붙잡혀가지고. 이 인생을 노래하는 시 이렇게. 자, 작품입니다.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저의 손수건의 원관념, 깃발. 아우성의 원관념, 깃발.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순정의 원관념, 깃발. 순수한 뜻, 순정. 뭐요? 깃발의 순수한 뜻. 깃발이 가고자 어딘가 순수하게 지금 지향하는 뜻.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표대 끝에 이념의 표대, 이게 바로 이념의 표대예요. 이 시가 탄생한 게 이 깃발이라는 시도 내가 알기로는 해방돼서 얼마 안 있어 탄생을 했어요. 꽤 오래된 시예요. 그때 우리 남북은 우익과 좌익으로 갈려가지고 38선 딱 그어지고 그죠? 신탁 통치가 되고 우익과 좌익으로 갈려가지고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못 잡아먹어서 난리를 피우던 그런 시대야. 남쪽에서는 빨갱이 소리만 나면은 무조건 다 죽여버리고. 근데 봅시다. 그때나 지금이나 뭐 달라진 게 있어요? 지금도 우익과 좌익으로 나뉘어가지고 조국이 잡아 죽이자, 아니야 조국이 살리자 해가면서 지금 금년 내내 그 짓 했잖아, 그죠? 분열돼가지고. 아니, 이러면 조국은 언제 없어지는겨? 아니요,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오늘인가, 어젠가 뭐 조국 구속영장 신청했다며, 검찰에서. 이제 좀 안 봤으면 좋겠어, 이제. 하여튼 간에 그 사람을 내가 뭐 욕하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인물 때문에 우리가 딱 쪼개져가지고 계속 데모하고 서로 싸우고 그랬잖아. 그제 양분돼가지고. 이게 뭐야? 이념의 싸움이야. 따지고. 실제로 순수한 이념의 싸움 같으면 내가 그래도 낫다고 그래. 결국 이 싸움은 정치권에서 만들어낸 정치적 싸움이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이념에 갈려가지고 내가 어떤 자유롭게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 사상을 못 찾아. 바로 이런 내용을 극화시킨 소설로 쓴 작품이 바로 최인훈 씨의 광장이라는 소설이에요. 광장. 중립국 이거 나왔던 소설 있죠. 난 사상과 이념의 자유를 추구하겠다. 그래서 중립국 선택하겠다. 이 시가 바로 그런 시예요. 자,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표대 끝에 애수, 서글픔. 뭐가 서글퍼? 누가 서글퍼? 깃발이 서글퍼. 자,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아,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가진 게 누구요? 깃발, 깃발. 맨 처음 공중에 달줄을 안 그는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절대자요. 조물주. 꼭 이거를 이념으로만 이 시를 해석하지 말고 우리 인간, 아까 내가 얘기해줬잖아. 우리 인생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해가면서 인생을 살 수가 없죠. 그죠? 뭔가 꽁꽁 묶여가지고 지금 뭐가 걸려. 뭘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하여튼 간에 걸려. 뭐가 걸려도 다 걸려. 하여튼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나도 여기까지 온 거야. 그 서로 만난 거야. 그죠? 예, 그런 거를 우리는 그런 걸 인정하는 태도를 무슨 태도라고 한다? 체념적 태도라고 한다. 체념. 내가 그래서 수능 시험 보는 학생들한테 종강하는 날 고3들 종강을 내가 여름방학 끝날 때쯤 해요. 그리고 각자 공부하고 수능 볼 때까지는 각자 공부해서 시험 봐라. 그때 꼭 하는 얘기가 있어. 너희들은 수능 보고 수능 보는 날 저녁 때 EBS에서 채점하고 나면 그때 처음으로 인생에 체념이 무언가를 몸소 느낄 것이다. 지금은 체념이란 단어의 뜻을 모른다. 니들 지금. 뭐 시를 배우면서 체념적이다 배우는데 고등학생들은요 몰라요. 체념이 뭔지를. 그리고 나서 수능 끝나고 나 며칠 후에 어떤 학생한테 전화가 와. 선생님 진짜 체념이 뭔가 알았어요. 이제 느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알죠. 그게 뭔가 대충 이제 조금 알죠. 왜? 겪어봤으니까. 네, 요런 시입니다. 요런 시. 다음에 정답은 표대 16번. 우리 책에 90페이지에 실려있는 시죠. 지금 작가명하고 작품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자, 아무튼 간에 기억에 대한 이해라고 돼 있어요. 뭐, 천상, 시를 읽어야 되겠네, 그치? 기억의 함축적 의미를 묻는 문제. 하여튼,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묻는 문제가 시 문제 중에 제일 어려워. 자, 작품 읽어봅니다. 시작.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천한다. 삼천리 화려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새 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일열, 이열, 삼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해서 끼룩거리면서를 풀 수 있는 주변에 키워드가 하나 있어. 네, 낄낄대면서요. 자,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나 요즘에 영화관 가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말인데 요즘에도 영화 한 편 상영할 때마다 꼭 앞에 애국가 막 나옵니까? 안 나와. 이제 안 나와요? 난 그 시대 사람이야. 하여튼 아니 아침에 첫 영화 상영하기 전에 애국가 나오는 건 그것도 이해를 해. 처음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영화 하여튼 상영 한 편 한 편 앞에 다 애국가 나와요. 여러분들 저 왜 그 TV 시작할 때 애국가 화면 나오고 그때 보면 여기 보면은 삼천리 화려강산 요 가사가 나올 때쯤 되면요 바닷가나 이런데 하늘에 막 그냥 그 철새들이 쫙 이동하는 그런 멋있는 풍경이 나와. 그러다 이제 길이 보존해서 이때는 태극기가 막 쫙 하는 그런 게 나와. 그때 이제 영화관 옛날 영화관에 애국가가 딱 나오고 싶으면 다 일어나. 의자에서 다 일어나가지고 탁탁탁 그랬고 애국가를 따라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일제히 바로 일제히 일어나 이게 바로 전체주의 국가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행동이 통일되는 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내가 보기에. 뭐 단합 제일 잘하고 통일 제일 잘 되는 나라가 있어. 조선인민주의 민주공화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죠?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다음에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새 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일열, 이열, 삼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 자기들이 가고 싶은 세상을 새는 나라가. 근데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못 가. 내가 가고 싶은 세상으로. 무슨 시인지 알겠지요? 민중저항시 계열이네.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예, 황지우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우리 책 90페이지에 있습니다. 황지우 시인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이 세상에서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근데 나도 우리도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가고 싶은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우리들한테
이 새들이 마치 놀리는 것 같아. 인간식이나 대가리. 우리는 새대가리인데 너희들은 그래도 인간인데 그것도 못하니 이 새대가리보다 못한 놈들아. 정답 2번입니다. 2번. 맹소 비꼰다. 비꼰다. 그때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어쩐지 좀 놀림을 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17번. 다음 시에 밑줄 단어가 가리키는 것이 가장 다른, 예, 역시 함축적 의미 묻는 문제예요, 이것도. 자, 작품 봅니다. 안녕히 계세요, 도련님. 1년. 2연. 지난 5월 다룬 날, 처음 만나던 날, 우리 둘이서 그늘 밑에 서 있던 그 무성하고 푸르던 나무같이 늘 안녕히 계세요. 누구 작품 같아요? 서정주. 서정주가 이 스타일이야. 이 서정주의 그 특징은 전통적이고 토속적이고 불교적 세 가지. 다른 전통적, 토속적, 불교적. 그래서 이 서정주 씨는요, 이런 우리나라의 전통적이고 토속적인 설화 이야기를 모티프로 한 시들이 많아요. 요거는 이제 춘향전을 모티프로 하고 있죠. 예, 작품은 춘향 유문. 유문이 뭐예요? 유문. 유서. 유문, 유서의 유서. 예, 춘향 유문 해서 이제 부제가 붙어 있죠. 춘향 유문이라는 시가 이게 연작시인데 그 중에 세 번째, 춘향의 말이란 부제가 붙어 있는 세 번째 시입니다. 자, 지난 5월 다룬 날 만났지요. 춘향이와 이도령이. 처음 만나서 정말 그 무성하고 푸른 나무처럼 기가 막힌 사랑을 해서 둘이. 몇 살에? 16에 까져가지고 이것들이. 옛날 같으면 16이면 어른이 어른. 3년무입니다. 저승이 어딘지는 똑똑히 모르지만 춘향의 사랑보다 오히려 더 먼 딴 나라는 아마 아닐 것이. 무서워. 저승이 어딘지는 내가 죽어서 저승에 가는데 저승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춘향이 나의 당신에 대한 사랑보다 더 멀진 않을 것이다. 나는 죽어서도 당신 곁에 있을 거고 너 내가 똑바로 쳐다보고 있을 거야. 너 바람 피나 안 피나. 무서워. 3년, 4연. 천길 땅 밑을 검은 물로 흐르거나 도솔천의 하늘을 구름으로 날더라도 누가?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천길 땅 밑을 검은 물로 흐르거나 다음에 하늘을 구름으로 날러 다니더라도 이때 검은 물과 구름은 시적 화자인 춘향의 객관적 상관물이 되겠죠. 그런데 기억에 있었던 나무는 객관적 상관물이 아니야. 나무 가치라고 직유법을 쓰고 있지요. 그것부터가 달라요. 5연 봅니다. 더구나 그 구름이 소나기 되어 퍼부을 때 구름이 뭐가 돼요? 소나기가 돼요. 그럼 구름이 있고 소나기도 객관적 상관물이네. 그러면 춘향은 틀림없이 거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 똑바로 해라 이 자식아. 무서운 시예요. 시공을 초월한 사랑을 주제로 하는 시입니다. 넘어갑니다. 18번. 쉬었다 합시다. 뭐 오늘